출산 절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결혼과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가 고령화로 인해서 가임 인구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인구 문제도 물론이지만 여성의 건강에도 좀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월경과의 임신 그리고 모유 수유의 여부는 자궁과 난소의 질환의 발생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특히 자궁근종, 성근증, 자궁내막암 같은 질환에서는 출산 횟수가 적을수록 발병률이 증가하는 질환입니다. 네, 여성들의 건강 환경을 바꾸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최근 초경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데다가 성장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이 반복되는 호르몬 변화에 적응을 하는 것도 힘든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다면은 더욱더 당황할 것 같습니다. 자, 예외적인 날이 찾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걱정이 먼저 드시겠습니까? 생리통심하면 요즘 좀 무리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궁 근종인가? 나이가 들면 자궁에 혹이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자주 좀 그러는 편이라서 그걸 질병으로 생각은 안 했어요. 암이요? 암까지는 생각 안 해본 것 같아요. 네, 암과 같은 큰 병보다는 오히려 피로나 스트레스의 영향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뭐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뭐 누구나 뭐 기간이라든가 양이라든가 그런 차이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 생기는 궁금증, 약손 상담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손 상담실 첫 번째 문을 열어봅니다. 최근에 갱년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얼굴도 화끈거리고 감정 기복도 심해졌는데 주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호르몬 약을 먹으면 오히려 자궁암이 생길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그 골다공증이나 심장질환 그 예방에는 긍정적인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사실 자궁암에는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호르몬 약을 먹으면 자궁암이 증가할 수 있을까요? 네, 호르몬 약에 대해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필요 이상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갱년기 호르몬 약은 자궁 내막암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예방과 치료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갱년기 호르몬 약으로 많이 쓰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그 약물이 자궁 내막암의 그 비정상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좋은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럼 오해를 할 만한 어떤 다른 부작용이나 혹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갱년기 호르몬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점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는 군에 해당된다면은 약을 먹어서는 안 되고 그 세세한 것은 환자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과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상담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 전에 자궁 무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던데 제가 듣기로는 무록은 암이 아니라서 시간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이게 자궁 근종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중년 여성의 절반 정도의 그 많은 분들이 네, 겪을 만큼 맞아요. 흔한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둬도 되는지요? 네, 자궁 근종을 흔히 자궁 무록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의료진들도 자궁 무록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거는 여성분들이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도 외래에서 무록이라고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궁의 근종은 난소 혹과는 틀려서 상당히 딱딱한 혹입니다. 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크기가 많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혹은 아닙니다. 하지만 갱년기 즈음에서는 혈중의 여성 호르몬 농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크기가 약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 근종이 확실하다면 대부분은 암으로 발생하지가 않고 근종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이제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근종임을 수술 없이는 조직학적인 진단으로 확실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수술적 치료를 하라고 권고를 받으셨다면 그에 따른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무록이 있으면 근종이라는 그 확증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네. 국가 암 진단을 꼬박꼬박 잘 받고 있습니다. 자궁암 검진도 받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국가에서 해주는 검진으로는 자궁암 중에서 일부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발견이 어렵다면서요 하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네, 국가암검진으로 지금 받을 수 있는 게 그 자궁 경부암만 해당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다 보면은 그 내막암이나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암검진에서 정상으로 나왔다 하면 본인이 자궁 쪽에서는 충분한 검사를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암검진은 실제로 자궁 경부의 세포 검사를 통해서 자궁 경부암만을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이나 자궁 근층암, 나팔관암, 그리고 난소암 등과 같은 경우에는 발견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에는 자궁 초음파라든지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더 추천이 됩니다. 네. 자, 근데 최근 자궁 경부암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자궁 내막암은 늘고 있다 그래요.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 어떤 차이 때문에 이게 발병률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네, 자궁 경부암과 자궁 내막암은 하나의 자궁에 발생하는 두 가지 암종이지만 그 원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그 발생 기전이나 발생률도 서로 다르게 됩니다. 자궁 경부암은 성생활을 통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것이 대부분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성숙하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하면서 발생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국가에서 적극적인 암검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에 대해서 흔히 이제 잘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국가 암 백신을 맞춰주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궁 경부암 발생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이야기할 자궁 내막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신을 할 때도 참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도 안 되고 얇아서도 안 되고 이제 적당해야 수정란이 착상을 잘 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자궁 내막 정확히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질환에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성 생식기를 보시게 되면 나팔관, 난소, 그리고 자궁 몸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자궁 몸통은 수정란이 착상하고 월경혈이 나오게 되는 자궁 내막과 자궁 몸통 바깥쪽인 자궁 근층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궁 내막에 암이 생기게 되면 자궁 내막암이 되겠고요. 자궁 근육층에 암이 생기게 되면 자궁 근육층 암이겠죠. 자궁 육종이라고 쉽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질병은 서로 발생률과 예후,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른 병이 되겠습니다. 네. 흔히 자궁 체부의 암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 암을 모두 포함한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가 만났던 62세 여성 환자분이신데요. 이분은 소변을 자주 본다고 외래에 오셨었네요. 62세에 소변을 자주 보는 것은 사실 흔히 있는 증상이라서 무시하고 간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이분은 평소에도 아직까지 월경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62세에 월경을 하고 있으시다고 하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우리 한국인에서 정상적인 폐경의 기준이 보통 평균 연령은 50세에서 51세 사이입니다. 약 한 10년 이상에서도 계속 월경을 하고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먼저 의구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아니나 다를까 불규칙한 출혈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월경이라고 생각하셨어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라고 공식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 크기도 이렇게 커져 있고 자궁 내막 안에 울퉁불퉁한 암 덩어리가 이렇게 보이면서 피가 고여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조직 검사에서 자궁 내막암이 맞았었고요. MRI를 촬영했을 때도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암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매달 한 번씩 찾아오는 월경은 여성 건강의 지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불규칙해지거나 폐경된 이후에 출혈이 있다면 겁이 덜컥 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비정상적인 출혈, 이 모두가 암의 증상은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침을 한다고 해서 다 폐암은 아니고 사실 대부분은 감기인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네. 우리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또 정상을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비정상이라 하려면은 자궁 월경의 주기가 24일 이내로 너무 짧게 자주자주 한다든지 38일 이상으로 뜨문뜨문 한다든지 하면 이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월경의 주기의 변화가 7일에서 9일 이상으로 불규칙적이 심하면은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에서는 본인의 생리 날짜에 맞춰가지고 하루나 이틀만 늦게 생리가 나와도 이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외래를 찾아오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사실 그 정도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일주일 이상의 불규칙성이 심하다 하시면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생리의 기간이 3일 이하로 너무 짧거나 8일 이상으로 많다든지
또 생리의 양이 5ml, 5ml라면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되게 소주 반컵 이하로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은 종이컵의 4분의 3 정도 이상으로 양이 많다 하는 것은 비정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원인을 보시게 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배란성 지출의 원인으로는 우선 식이장애가 많은 원인이 되는데요. 밥을 다이어트 한다고 잘 먹지 않는다든지 네. 거식증이 있다든지 아예 폭식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이어트 약을 심하게 드시는 분들은 생리가 아예 안 나오거나 부정출혈이 많습니다. 또한 심한 운동을 하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에 무월경이 많고 부정출혈이 많은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평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난소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요즘 많이 생기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다든지 또 예기치 않게 갑상샘의 이상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서 질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 외에도 당뇨라든지 만성 간질환, 대장질환 등도 원인이 되고 약물 중에서는 술이나 피임약,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는 경우에 부정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폐경 후에 여성들이 출혈이 있다. 그러면 종양성의 출혈이 굉장히 의심이 되는 그런 나이대가 된 것입니다. 폐경 후 여성의 질출혈의 원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원인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폐경 후 여성이 저희 외래로 왔다. 그러면 이 3가지만 배제하면 저희는 사실 대부분의 원인을 다 이미 검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네. 호르몬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한 3분의 1, 그리고 생식기 위축이라는 것이 한 3분의 1, 그리고 자궁 내막 용종, 근종, 내막암 이런 병변이 한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호르몬약 복용에서 30%가 나왔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출혈이 있는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안 먹던 호르몬을 먹게 되면 자궁 내막을 자극시키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부정출혈이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약물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나는 출혈인지는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니 앞서서 그 약손 상담실에서도 그 폐경 후에 호르몬제를 먹었을 때 그 자궁암 위험이 있다라고 그 고민을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여기서 호르몬 약을 복용했을 때 질출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약간 헷갈려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이 폐경 호르몬 치료제가 건강과 자궁에 정확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네, 폐경 호르몬은 많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폐경 호르몬을 폐경이 됐다고 해서 모든 여성에게 다 처방을 하거나 또는 심한 두려움 때문에 아예 복용을 하지 말라고 권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폐경 호르몬을 처방하는 기준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3가지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갱년기에 얼굴이 화끈거린다든지 밤에 식은땀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는 분들 처방을 하는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비뇨생식기 위축이라고 해서 잦은 방광염이 있거나 폐경기 즈음에서 지렴이 반복적으로 있으신 분들 증상이 있다면은 호르몬 약을 복용하시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이제 갱년기 즈음 또는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 골다공증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호르몬 약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 호르몬 약을 우리가 처방을 할 때에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이득과 어떤 위험이 있을 건지를 잘 판단을 해서 그 밸런스를 맞춰서 처방을 하기도 하고 오히려 먹지 말라고 저희가 공고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있냐면 호르몬 약을 먹게 되면 오히려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감소하게 되는 잠재적 이득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득은 이득인데 왜 잠재적이라고 부르는지를 보시게 되면 폐경 호르몬 약은 주로 이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라는 여성 호르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오히려 4배에서 8배까지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에스트로겐에 의한 자궁 내막암이 1960년대에 최초로 보고가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슷한 여성 호르몬제인 프로게스테론을 동시에 처방을 하게 되면 반대로 자궁 내막암의 위험이 35%까지 감소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갱년기 약을 처방을 할 때는 자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처방하는 종류의 약이 다르고요. 자궁을 다른 이유 때문에 수술하신 여성분들은 자궁이 없기 때문에 에스트로겐만 처방을 해도 되지만 자궁이 있는 여성분들은 프로게스테론을 같이 합한 이런 약을 처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네. 프로게스테론은 또한 유방암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은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유방암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르몬의 종류 중에서도 프로게스테론이 유방암 위험을 증가시키고 에스트로겐은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궁을 절제한 여성이 호르몬 약을 치료를 받게 되면 유방암 위험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모든 여성분들에게 이러한 자세한 내막을, 자세한 상황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 개개인마다 의료진이 평가해서 처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 생식기 위축에 의해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질출혈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사진을 보시면 갱년기나 폐경 이후에는 혈중 에스트로겐 농도가 굉장히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조직이 탄력성을 잃고 피부의 상피가 잘 재생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염증이나 감염에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헐고 피가 비치는, 특징적으로 생식기 위축은 대량의 출혈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의 이런 식의 묻는 피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도 위축성 내막염이라고 하여서 피가 조금 소량 고이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궁 내막의 병변이 때문에 폐경 후 여성이 질출혈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궁 내막 용종이라든지 근종과 같은 혹이 있는 경우에 출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자궁 내막 암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과 같은 종양성 병변이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거는 암을 떼어낸 사진인가요? 네, 암을 머금고 있는 자궁을 전체 제거한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자를 보게 되면 요즘같이 출산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미혼 여성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의 발생 위험도가 2배에서 3배 정도 높아지고 폐경을 늦게 하신 분들, 늦게 하셨다는 것은 보통 55세를 전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2.4배 높아지고 또 자궁 유방암의 치료제인 타목시펜을 복용하게 되면 2~3배 정도 자궁암도 함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또한 비만이 자궁 체부암의 발생 위험도를 굉장히 높이는 그런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는데요. 비만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이제 비만율입니다. 초고도 비만과 비만을 합해서 약 4명 중에 1명꼴로 비만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과체중까지 포함한다면 전체 여성의 약 40%가 정상 체중보다 이제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중이 많느냐 적으냐는 체질량 지수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18.5에서 22.9 사이의 값을 정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 경우에도 혈중의 에스트로겐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궁 체부암의 발생이 높아지고 있고요. 당뇨라든지 유전적으로 안젤리나 졸리가 유명하죠.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거나 린치 증후군인 경우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암의 전환병변이라도 부르고 있는 중요한 질환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간과했었던 뭐 폐경기라든가 이게 비만 같은 경우가 중요한 위험 인자라고 하니까 더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에 모두 포함이 될 경우에는 고콜레스테롤 그 혈증 그리고 골다공증과 합병증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자궁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두 가지도 같이 그 치료를 병행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폐경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필요하다면 의료진과 상담하여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약물을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골다공증이 굉장히 흔한 질환이지만 자신의 뼈가 약하다고 해도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것은 당장 부러지거나 아픈 데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100세 시대에 노년기에 나중에 고관절이 부러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큰 수술을 받게 되거나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네.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쌀쌀한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리기 십상인 요즘. 감기를 피하는 구유진 교수의 건강 비법. 바로 입안 가글이다. 한두 시간마다 이렇게 따뜻한 물로 입안을 헹군다. 감기에 잘 안 걸리게 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글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특히 감기에 걸리기 전에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감기 전 증상 같은 것이 있다든지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요즘 같은 겨울철에 가글을 자주 해주면 목 안 깊숙이에 저도 못 느꼈던 이제 이물질이나 어떤 가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겨울에도 손을 열심히 씻고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굴 부위에 눈이나 코 점막을 이제 절대 만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최근에 한 15년 동안 특별히 감기에 앓았던 이제 기억이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가글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바쁜 병원 생활로 컨디션이 뚝 떨어지고 몸이 나른해질 때, 이럴 때일수록 몸을 더 움직인다는 구유진 교수. 운동할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짬이 날 때마다 이렇게 병원 일대를 걸으며 에너지를 충전한다. 자기 일을 바쁘게 하고 열심히 하는 거가 물론 열심히 하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본인의 즐거운 삶을 위해서 오히려 활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렇게 처질 때도 오히려 내가 바쁜 사람이지,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하는 것도 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몸이 어디가 많이 아프지 않은데 조금 기분이 우울하거나 몸이 처지는 걸 느끼실 때 한 가지 일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일에 집중하셔서 열심히 다니시다 보면 그런 어려움을 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궁암 환자의 경우 이 심각할수록 자궁을 적출할 수도 있어가지고 네. 이게 가임기 여성에게는 큰 아픔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기에 발견되거나 의료진과 협의를 잘한다면 암도 잡고 또 아이도 가질 수가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기에 발견되고 예후가 좋은 그룹에 속한다면 암도 잡고 임신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그런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궁암일 때 자궁을 보존하는 치료 방법은 정말 간절히 임신을 원하시고 또 몇 가지 저희가 의료진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런 치료를 행해야 되는데요. 암은 사실 완치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가 있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그 38세 여성 환자분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고 나서 저에게 이제 고맙다는 인사를 하러 외래에 한번 오셨었는데요. 네. 그분은 3년 전에 그 초기 자궁 내막암을 진단받으시고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간절히 이제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셨기 때문에 간단한 자궁 내막 소파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 이후에 암이 일시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완치라고 보기는 어렵죠.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임신 시도를 하셨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좀 참 임신이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참 희망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희망의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 암이 되기 전에 이 위험 신호를 잘 찾아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암의 전 단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궁 내막 증식증,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궁 내막 증식증이라는 것도 있고 또 자궁 내막증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들어보신 건 자궁 성근증, 자궁 근종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네. 이 용어가 사실 조금씩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혼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궁 내막 증식증은 자궁 내막이 비정상적으로 증식하면서 이상하게 두꺼워지는 병이고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에만 있어야 되는 조직이 자궁 밖에 퍼져 있는 양성 질환입니다. 암의 위험도는 없는 질환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이 자궁 내막증은 자궁암의 전환병변이기 때문에 암이 증가하는 것처럼 자궁 내막증의 발생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어떤 조직 형태이냐에 따라서 많게는 30%까지 자궁 내막암이 이미 같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전환병변입니다. 치료는 이제 임신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나 호르몬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있는 여성이 있을 때 어떤 분이 검진을 어느 때 받아야 되는지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세 이상일 때 그때는 비정상 자궁출혈이 있을 때 자궁 내막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45세 이상 이하에서는 약물 치료에도 듣지 않는 자궁출혈이나 자궁 내막암의 위험 인자가 있을 때, 즉 비만이라든지 유전적 변이가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해당하겠고요. 그보다 더 젊은 여성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장기간 월경이 없는 경우에 자궁 내막이 이미 두꺼워져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한 자궁경부 세포 검사에서 특징적인 몇 가지 비정상 소견이 있을 때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항상 자궁 내막 조직 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진찰을 받아보시고 골반 초음파를 검사한 이후에 필요하다면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검사 대상을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폐경 후에 갱년기 증상이 있어서 내가 호르몬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지속적인 질출혈이 있다면 그때는 초음파 검사가 정상이어도 반드시 조직 생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폐경된 이후에 약을 먹고 있지는 않지만 질출혈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상에서 자궁 내막 두께를 측정하여서 4mm보다 두껍다. 그러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상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생들 교육을 할 때도 의과대 학생들 교육을 할 때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또한 유방암 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경우에 복용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미리 병변이 없는지를 보도록 공고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또 복용 도중에는 생리 과다가 있거나 자신의 평소의 월경 양상과 다른 패턴이 나타나거나 불규칙 질출혈이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분은 56세 여성분이셨는데 폐경 호르몬 약을 6개월째 먹고 있으셨고 질출혈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초음파를 봤을 때 이 자궁 내막의 두께가 아까 제가 4mm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3.5cm로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하셔야 되고 나중에 암으로 진단돼서 페트 촬영을 하였는데 그때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큰 덩어리에 암 덩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출혈의 증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위험 징후이고 필요하다면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험을 감소시키는 인자는 없는가?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이 의외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루프 이렇게 부르는 피임 장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프로게스테론이 발려져 있는 플라스틱 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궁 내 호르몬 함유 루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루프를 넣게 되면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를 굉장히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를 하게 되면 위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자궁 내막암의 발병 연령을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 50대와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50대와 60대를 합하게 되면 전체 자궁 내막암 환자의 약 60%를 차지하는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증상을 보시게 되면 가장 흔한 것은 역시 질출혈이고요. 질출혈이 80%를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질분비물인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물 같은 질분비물이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혈성의 질분비물, 갈색의 질분비물이 발생하는 경우가 두 번째 흔한 원인이 되겠고 그것보다 조금 더 암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골반을 압박하는 통증이 있다든지 경미한 골반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도 한 5%를 차지하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한 번씩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저희가 진단을 할 때에는 초음파가 산부인과에서는 내과 의사의 청진기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이렇게 배를 보게 되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네. 그만큼 요즘엔 증상이 있어서 외래를 가시게 되면 초음파를 거의 기본적으로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왼쪽 사진은 정상적인 자궁 내막 사진이 되겠는데요. 정상적으로 내막의 두께가 굉장히 얇으면서도 일직선의 그 선상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 내막에 혹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덩어리가 있는 것을 초음파상 쉽게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자궁 내막 증식증까지 알아봤습니다. 여성의 7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자궁 근종하고 그리고 암과 이게 잘 구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초음파를 진단을 위한 가장 1차적인 검사로 하고 있는데요. 초음파는 조직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진 검사는 아니지만 첫 번째 할 수 있는 선별 검사에 해당합니다.
초음파를 봤을 때 자궁 내막에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자궁 근층 암을 자궁 근층 암과 같은 이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궁 근층에 종양이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에 그것이 근종인지 근층의 암인지는 초음파상 확실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생각과는 다르게 MRI나 PET-CT를 찍는다고 해도 정확하게 근층 암은 진단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병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약간의 가능성 있는 인자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초음파상의 근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폐경기 전후로 해서 갑자기 크기가 커질 때 이거는 단순한 무록이라는 근종보다는 암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겠고 네. 크기가 6cm 이상으로 클 때 또 개수가 여러 개일 때보다는 또 의외로 개수가 한 개일 때 종양이나 암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또 자궁 근육층 내에 위치해 있고 바깥쪽에 있지 않을 때 종양의 가능성이 있고요. 초음파 소견에서 모양이 지저분하면서 혈관이 굉장히 발달해 있을 때 저희가 암의 가능성이 높다. 추가적인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조직 검사를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한 방법은 흡인 생검입니다. 흡인 생검은 이러한 긴 빨대 같은 모양을 이용을 하여서 이러한 기구를 질 내로 삽입하여서 자궁 내막으로 삽입하여서 흡인하여서 조직을 빨아당기는 방법입니다. 이거 기구는 사실 굉장히 가늘고 굉장히 얇기 때문에 질 안을 통해서 넣어도 통증이 거의 없어서 마취 없이 외래에서도 간편하게 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말고 검사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쉽게 조직이 채취되지 않을 때는 단단한 쇠를 이용한 기구를 자궁 내막 안쪽으로 넣어서 긁거나 잘라내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을 쓸 때에는 정확하게 어디에 병변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기구를 삽입하여서 긁는 방법이기 때문에 종양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취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즘에는 이러한 방법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자궁경 검사를 더욱더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하면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을 자주 하고 있죠. 네. 마찬가지로 자궁 안도 자궁경으로 얇은 카메라를 넣어서 자궁 내막의 안을 보면서 정확한 병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것을 뗄 수도 있는 이러한 검사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례를 한번 보시면 60세 여성분이셨는데요. 평소에 규칙적인 월경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들 연세가 있으신데 월경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속 많이 있네요. 네, 최근 한 달 동안에 비정상적인 질 출혈이 있으셨고 이러한 출혈은 사실 이 나이 때에는 내가 갱년기가 오려나 보다. 곧 폐경이 되려고 해서 생리가 불규칙해지나 보다 하고 네. 많이 생각하시게 됩니다. 또 평소에 성근증을 앓고 있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출혈이 있는 거겠지 하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초음파를 봤더니 자궁의 크기도 커져 있고 자궁 내막이 아까 정상적인 사진에서 보는 거와는 달리 두께도 두꺼워져 있으면서 경계가 불명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위해서 자궁 내시경을 넣어봤을 때 이런 식으로 보글보글한 이런 암 덩어리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분은 매우 예후가 나쁜 자궁 6종에 해당하는 암이셨습니다. 네. 이러한 검사를 통해서 확진이 됐다면 바로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암이 있을 때는 그 암이 어느 정도 깊이 침윤을 하고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된 것은 아닌지 전신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고 빨리 치료를 받고 싶은데 왜 검사를 계속 하냐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가 정확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이 검사에는 혈액 검사, 가슴 엑스레이 촬영, 골반 MRI, PET-CT 그리고 필요하다면 위, 대장, 내시경이 포함되겠습니다. 네. 앞서 그 사진에서 그 암이 이제 덩어리가 붙어 있는 자궁 자체를 꺼낸 사진을 이제 보여주시기도 했었었는데 이게 병기에 따라서 좀 치료하는 방법도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한 병기를 알아야 정확한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병기는 대부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1, 2, 3, 4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1단계는 자궁 내막과 근층에 국한된 암이 있을 때 1기라고 부르고요. 약간 내려와서 자궁 입구, 자궁 경부 쪽을 침범했을 때 2기가 되겠습니다.
자궁을 벗어난 밖에 가 있거나 임파선까지 전이가 돼 있다면 3기로 볼 수 있고 멀리까지 원발성 전이를 했다면 말기인 4기가 됩니다. 1기, 2기, 3기, 4기 모두 수술적인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기인 경우에 이제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적절히 하게 되면 완치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저런 식으로 레이저 기구라고 부르는데 수술 도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진 이런 터널 같은 장비를 꽂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단일공 수술 같은 경우에는 배꼽에만 한 군데 이렇게 절개를 하여서 수술을 하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수술 부위를 보게 되면 가끔 저희가 병실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누워 계실 때 옆 환자는 근종 때문에 자궁을 다 뗐다고 하고 나는 자궁암이어서 나도 자궁을 뗐는데 왜 옆에 환자는 빨리 퇴원을 하고 나보다 훨씬 안 아파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궁암일 때 자궁을 절개하는 그 범위와 양성 질환일 때 절제를 하는 그 부위가 좀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수술 후 경과도 당연히 다른 것입니다. 네. 자궁암일 때는 전체 자궁을 절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양쪽 난소 나팔관을 절제를 하면서 동시에 임파절 절제를 같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임파절이라고 하면 다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그 혈관처럼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영양분을 다소 함유하고 있는 액체가 전신 순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양분도 전달되지만은 대신 암세포도 그 경로를 따라서 전신에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암세포가 퍼지지 못하도록 또는 이미 얼마나 퍼졌는지 알기 위해서 이 복부와 골반에 있는 임파절을 절제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수술 시간이 되게 좀 길어지고 다리가 많이 붓는다든지 뻐근하다든지 하는 임파 부종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고대 이집트 시절인 그 기원전 1600년경에 작성된 고대 문서에서도 유방암을 묘사하는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네. 역사가 오래된 건데 말씀하신 지금 그 자궁암에 관련된 치료법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온 건가요? 네, 자궁암의 근대적 치료는 약 1900년도 초에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바로 1901년도에 독일의 외과 의사인 닥터 켈링이 최초의 복강경 수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는 이것은 사람은 아니고요, 개입니다. 개를 실험 대상으로 많이 썼던 것 같고 개에게 이렇게 원시적인 내시경을 들여다보면서 복강을 관찰한 것이 가장 최초의 복강경 수술법이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80년 후에야 프랑스 의사인 닥터 다젠이 최초의 부인암 수술을 복강경으로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개의 배안을 들여다본 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여서 암이 진단된 환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궁암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약 90%에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과 같은 발전된 의료 기술을 통해서 조기에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 사람이 재발이 될 것인지 내가 쓰고 있는 항암 약이 잘 들으실 건지도 예측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자, 정기적으로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은 유방암, 대장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 신장암 등의 암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운동 외에 자궁 내막암 예방법 이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운동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좋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궁 내막암도 예외는 아닌데요.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경우에는 활발히 하지 않는 분보다 약 40% 정도 암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적절한 식이 관리를 통해서 체중을 잘 유지를 하고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금연을 해야겠고요. 이러한 인자들은 사실 자궁 내막암의 위험 인자가 되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의 발생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막암의 발생도 감소되는 것입니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 커피는 자궁 내막암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피해를 줄 것 같나요? 네. 네. 자, 그럼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다행히 커피는 드셔도 됩니다. 네,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를 30에서 40%까지나 감소시켜주고 네. 하루 한 잔을 더 마실 때마다 위험도가 3에서 최대 12%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카페인이 들은 커피든 디카페인 커피든 상관없이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원인은 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은 당뇨의 원인이 되는 C펩타이드의 수치를 낮춰주고
또 혈중의 성호르몬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에 자궁 내막암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고 커피를 많이 마셔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면 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그 점이 바로 걱정인데요. 네네. 사실 커피는 각종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 있는 정말 유일한 음식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보고 나는 자궁 내막암이 걸리지 말아야겠다 하고 매일 드셔서는 안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으로 그렇다면 설탕은 영향을 줄까요? 네, 나쁘게 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설탕이 몸의 어디 부부에 좋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네.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자궁 내막암에 관련해서는 설탕이 많이 든 음료수나 빵, 쿠키 등을 먹게 되면 덜 먹는 사람들보다 자궁 내막암 위험도가 78%까지 높은 것으로 되어 있기 네.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자궁암과 관련해서 이렇게 외래를 볼 때 흔히 질문하시는 세 가지를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첫 번째로 자궁암 검진에서 자궁암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나는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자궁암이 금방 또 생길 수가 있나요? 네, 불과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정상이라고 연락 받았어도 자궁암이 금방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두 가지 측면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궁 암 검진, 국가 검진은 자궁 경부암을 검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궁 내막암 또는 자궁 경부암 중에서도 깊숙이 존재하는 내 경부암의 깊숙한 곳에 암은 발견할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난소암, 나팔암 암도 당연히 발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자궁 경부암의 세포 검사의 정확도가 약 50%에서 많게는 60%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본인이 이미 자궁암이 있거나 자궁암 전환 병변이 있어도 그것을 발견할 확률이 그 정도로 낮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자궁암으로 자궁 절제 수술을 받았는데도 자궁 경부암 검사를 계속 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할까요? 없는데. 네, 자궁은 없지만 자궁 경부암 검사는 계속 해야 됩니다. 네. 자궁 검사의 명칭이 자궁 경부암이라는 것이지 검사하는 부위는 질벽이 되겠고요. 경부는 아닙니다. 경부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자궁암을 수술하는 경우에 재발되는 부위가 폐라든지 골반 안쪽에 주로 재발이 되는데 상당수의 여성분들에서는 질에서 재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세포진 검사가 필요한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갱년기에 좋다는 음식이나 약을 먹어도 되나요? 또 많이 먹어야 할것 물어보시는데요. 같은데요? 먹어야 될 것 같다고요? 예, 예. 아, 네. 증상 개선을 위해서는 먹어야겠지만 암 환자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네.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자궁암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앞의 내용에 여러 번 반복된 것처럼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강력한 위험 인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 호르몬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모르는 약이라든지 고용량으로 함유된 그런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궁암 환자분들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겠고요. 네. 그런 자궁암이 없던 건강한 여성분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질병이 모르는 상태에서 먹는 것보다는 우선 검진을 통해서 한번 정상임을 확인한 이후에 복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검진을 잘 주기적으로 받는 게 참 중요할 것도 같습니다. 네. 다행히 올해부터 그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가 되면서 초음파 검사의 비용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만 초음파 비용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있었었는데요. 앞으로는 부인과 질환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 진단 초음파 검사에 환자 본인 부담액이 약 절반 가까이 줄어들 예상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자궁암을 겪은 환자들 중에서는 치료 후에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그만큼 네.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환이라는 얘기인데 건강한 여성으로서 회복을 위해서 가족들과 주변인들이 어떤 노력을 더 추가해야 될까요? 네, 저희 의료진이 아무리 암 환자에게 친절하게 한다 하더라도 환자의 행복에는 역시 가족분들과 그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또는 내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다면 그분에게 건강한 사람의 생활이라든지 행동을 똑같이 강요해서도 안 되겠지만 무조건적인 동조를 하거나 동정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그 질환에 대해서 내가 약간이나마 지식을 가지고
환자가 그런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암 환자들이 씩씩하게 암을 잘 견뎌내고 나서 사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편견이 아직 아프지 않을까 하는 그 시선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일에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배려라고 할 수 있다는군요. 네, 모든 인간의 고향이자 또 여성 건강의 중심인 자궁암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산부인과 구유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